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 이사로 있는 권기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수학과 고전에 관해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기용 선생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강의가 너무 들을 만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그 한국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 특강 시작하면서 우리 김미애 회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미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우리 장기용 선생님 모시고서는 좋은 특강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정길자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차기 서정숙 회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기용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숙 차기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기용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들을 텐데요. 우선 제가 시작할 때 장기용 선생님 그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용 강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검색기획팀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독학으로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쭉 고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초중등 학생을 위한 그 수학과 고전 교육,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를 위한 수학 교육, 그리고 행복한 천재학교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왕새우 TV,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감각 시리즈 저자이시면서 현재 도서출판 둘신의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 소개를 왜 책 읽기가 안 되는 학생이 그리도 많을까? 왜 다수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싫어하기까지 되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관해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 바로 장기용 선생님을 모시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용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짧은 기간 동안 두 번 만나게 되니까 하여튼 남다르기도 하고 제가 무슨 또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건 제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들, 강의들 이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에 약간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공교육이라든지 어떤 제도, 큰 입시 제도, 시스템, 대학 교육,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크게 문제라고 저 자신은 인식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 더 잘 가르치면 된다. 교수님들이 더 정신 차리고 하면 된다. 무슨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시스템은 너무나 거대해지고 커져가지고 누가 통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자꾸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있어요. 얘기는 많이 해도.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대한 담론 이런 것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왜 책을 안 읽을까? 그리고 책을 겨우겨우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다. 대체로 이제 고등학생이 읽어서 그게 대학 가는데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읽는데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약간 교양 과학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왜 책을 읽는 능력, 또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책을 읽고 문장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 어휘력도 떨어지고, 배경 지식이 당연히 책을 안 읽으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듯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책 읽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은 교과 과목 공부할래, 책을 읽을래 이러면은 아이들이 다 책을 읽는 게 더 좋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책은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둘 다 싫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좀 싫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이제 원인이 있겠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당돌하게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또 선생님들은 부모들은 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버무리기도 하고 어디서 이제 주워들은 지식들을 이야기하죠. 약간 영혼 없는 정답 같은 거를 들려주지만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고전 읽기, 책 읽기 중요하면 우리 부모님 왜 안 하시지? 수학이 엄청 중요하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일상에 보면은 그거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거 못해가지고 삶이 어떻게 더 잘해가지고 달라지고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말로 안 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 원인이 좀 심플해 보이죠. 어른들이 그냥 모범을 보이고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 뭐 인터넷 댓글에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더 어려운 과제예요.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어른들이, 성인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번 생은 그냥 망했다. 네. 가능성, 내가 뭘 더 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열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동기도 없어요. 책을 읽어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는다? 아이를 위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될 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이 서로 거기에 있다 해도 해결책은 더 어려운 것, 더 무망한 것이죠. 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가 책을 읽는 것. 근데 아이들의 책을 읽게 하고 싶다. 근데 어느 것도 순서를 보면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돌고 돌아요. 문제와 원인이.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읽으면 어른이 읽으면 책을 읽는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심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을 제 삶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녹일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일단은 아이들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된다.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은근히 이제 독서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요. 아이들에게. 수학도 엄청난 압박을 받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필독서도 있어요. 권장 도서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2-3권씩 꼭 독후감을 내야 돼요.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뭐 독서 진흥을 위해서 뭐 퀴즈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독후감 숙제 같은 거.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거는 본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자연 법칙에 잘 순응하는 거는 순주로 와서 물이 흐른 것 같은데 그게 거꾸로 가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좋아하는 아이도 없는데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효과가 독서록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데 또 글쓰기 능력도 길러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나 어떤 이제 하여튼 교육자들은 커리큘럼을 짜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짜요. 커리큘럼을 제시해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과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요.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교육의 결과는 굉장히 길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행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년 올라가고. 이게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거는 아이들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독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면 아이들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책.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고민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들면 해리포터만 계속 읽어요. 이거를 문제로 보시거든요. 과연 문제일까? 읽고 싶은 거 읽는 게 과연 문제일까?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른들의 이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왕세훈 선생님, 네. 저희 소음이 약간 나서 소리가 계속 걸그적거리는데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소리가 깔끔하지 않으세요? 이게 뒤에 노이즈가 살짝 있는데 마이크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 때문인지. 지금은 괜찮아요. 마이크가 다른 게 잡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녹화되는 것이었는데. 예. 어쨌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원하는 책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원하는 책을 읽어도 사실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뭐 만화책을 읽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좋은 책을 읽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책을. 다른 이제 재미와 스트레스를 위해서도 읽는 거 좋거든요.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좋은 책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고전인데 고전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주로 한 50년 이상 됐는데 지금도 읽히는 책, 계속 출판되는 책, 그런 책, 그거는 시대를 따라서 검증이 된 책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어떻게 읽힐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거는 아이들이 읽을 책을 좀 선별해 달라고 해요. 고전이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전 이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무슨 명심보감, 논어, 맹자 이런 거 갖고 오시는 사람이 좀 있고요. 아니면은 무슨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홍길동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 예전에는 사실은 아이들 칠드런스북이 없었는데 근세 오면서 이렇게 좀씩 생기지 않습니까? 근 100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만한 오래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터팬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피노키오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이제 몇 권의 책을 선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거는 한 권의 책을 딱 가져와서 읽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좋은 책이야. 읽어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자수성가 하셨어요. 엄청 어려운 집에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책을 자기가 감명받았던 책을 읽으라고 줘요. 내가 이거 엄청 좋아했던 책이라고. 안 읽어요. 아들이. 그러면 화가 나요.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으니까 화가 나.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네가 골라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강압적인 기제가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이죠.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지 말고 책을 선별해 주는 것은 부모님께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똑같다.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차려줄 수는 있는데
밥을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런 거는 아이 선택이다.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이 아이가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어떻게 이거 예를 들면 젓가락질을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이거 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이거 같은 양과 이거 같은 양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방송사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밥 먹는 맛이 나겠습니까? 건강에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체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책을 선별하는 거는 애초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선별할 수 있도록 몇 권의 책을 주세요. 그것도 이제 아이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처음에는 얇은 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최소한 이제 3권 이상의 선택지를 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대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는 건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책의 두께, 글씨 크기. 아이들의 선택은 얇은 거, 글씨 크고 그림 많은 걸 선택해요. 그럼 부모님이 실망하셔요. 실망 안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아이들은 어머니 마음을 표정에서 다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왜 저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제일 얇은 거, 책의 내용 보고 선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이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데 아이는 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용을 모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책이 나한테 맞을지 저 책에 맞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정보라고 하면 실제로 똑같아요. 그냥 책 페이지 수, 그림, 모양 이런 거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책을 선택했다고, 얇은 걸 선택했다고 뭐라고 하면 억지로 그래도 야 이거보단 그래도 중간 사이즈 아니면 좀 두꺼운 거 한번 읽어봐. 그렇게 아이의 이제 선택과 주체성을 꺾어 놓으면 잘 갈 리가 없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그런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뭐 어머니 아이들의 선택은요. 그래 이거 아이들은 부모님의 의지를 잘 읽어요.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합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이 이거 좀 두꺼운 거구나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어른들은 그런데 네가 선택했잖아 이러거든요. 아이가 읽는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처음에. 그럼 또 실망하셔요. 엄마가 준비해주고 또 권해주고 했는데 또 안 하는 거 네가 선택했잖아. 엄마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책을 고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좋게 평가를 해주면 돼요. 긍정해주는 평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이들이 책을 선택할 때는 그거는 아이가 그냥 선택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책을 다 갖고 와요. 그러면 물론 자기소개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그런 건 좀 생략하고 책을 갖고 오면 어떤 책을 갖고 왔는지 소개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읽지 못했는데 보는 거, 그러니까 책 제목하고 저자를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를 해줘요. 보물섬을 갖고 왔다. 뭐 피터팬을 갖고 왔다. 각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엄청 칭찬해줘요. 야, 너는 정말 기가 막힌 책을 선택했구나. 그 책이 엄청 훌륭한 책이거든.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위대한 작가야. 야, 그 책을 선택해 왔으니까 너 진짜 지혜롭구나. 그러면 아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정받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칭찬받으니까 어리둥절해야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을 조금 맛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어려운 거 네가 선택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중간에 힘들 수도 있어. 거꾸로 된 동기유발은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누구도 하고 누구누구 하니까 너도 해봐.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동기유발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해서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은 어른들은 자꾸 자기의 기대를 아이한테 줘서 동기유발 될 것 같아. 이거 재밌어. 이거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동기유발이 안 돼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어. 사람마다 재미는 다른 건데. 그리고 좀 어려워. 그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거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주면 훨씬 더 동기유발이 돼요. 아이들은. 이거 너가 좋은 거 선택했어. 근데 이거 좀 어려워. 제일 좋아하는 건요. 10명이 그 책을 읽으면 어른 포함해가지고 7, 8명은 중간에 그만둬. 너 한번 해봐. 어렵지만 한번 해봐. 선택은 좋은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이제 동기유발하는 책을 읽게 하는 데서도 많은 어른들의 이렇게 깊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책을 선별할 때 특히 학교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둬요. 첫 번째는 교훈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거. 책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지식적인 거예요. 학교 교과 과정에 더 충실한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좋은 책이라고. 근데 안 좋은 책은 애들이 좋아하는 책.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게 멋진 신세계의 헉슬리의 책 있지 않습니까? 과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미래사항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인간성이 말살되는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시험관에서 아이를 낳고 국가가 기르는 시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인간성이 말살된 미래의 모습을,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도덕 교육은 어느 경우에도 합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은 사실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뿐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는 이래야 돼요. 학생은 이래야 돼요. 선생은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에 어떤 합리성이 있겠습니까? 합리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강요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를 강요하는 강조하는 또 학과 성적과 교과 과정에 충실한 시녀 삼는 그런 독서 행위들, 그게 아이들의 본성과 아이들의 즐거움과 그런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꼭 왜 아이들이 싫은 것만 골라서 할까요? 독서록도 쓰게 하고 시험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애초부터 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본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을 권장하는 책들, 뭐 위인전 포함해가지고 객관적 지식을 가득 담아있는 그런 책들,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책, 그런 것들을 먼저 읽으라고 그래요. 고전을 가져오면. 신화의 세계, 민담의 세계, 구술된 민담의 세계, 마법의 세계. 그곳에서는 나무하고 인간은 동등하게 존재로서 대화를 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징계를 내리고. 그런 세계에 자연은 인간과 소통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아요. 모든 만물이 감정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신화, 민담, 마법 세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 커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 많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과사전식 어떤 책들. 근데 저는요, 이런 어른들의 생각에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잘 생각해 보면은 자연 만물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 나무도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고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영향을 주고 자연은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 아이. 그런 애가 과학을 못할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신들이 나오는데 무지막지한 신들이 많이 나와요. 제우스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그 신들은 윤리 도덕 자체가 없어요. 인간적인. 엄청나게 제우스는 바람을 피웁니다.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바람 피우는 데 있어서. 죄 없는 인간을 마치 자세히 보면 신들의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신들의 어떤 의지, 자기 기분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사소한 잘못, 신과 그냥 대결 한번 했다가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경우들.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호메로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죽어요. 아이들도 슬퍼하더라고요.
파트로클로스도 아무 죄 없고 아주 건전한 청년이 죽어요. 헥토르도 죽습니다. 슬퍼요. 그런 장면 보면. 근데 나중에 헥토르의 그 어린 아들은 성벽에서 아주 떨어져 가지고 뼈가 다 부스러지고 갓난아기거든요. 일리아스 보면 아주 아들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끔찍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 노예로 끌려가요. 원수의 노예로 끌려가요. 착한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자비한 희생,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정작 전쟁의 원인을,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헬레네, 그 다음에 메넬라오스는 축복 속에서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더 거부가 돼가지고. 아이들은 이 고전을 읽으면 다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별 잘못도 없는 오디세우스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아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아들, 갓난아기 때부터 20년 동안 구원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그들에게 잘못이란 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는 것 밖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운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신과 인간의 관계, 사회의 모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풍성히 아이들이 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객관적 사실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요. 아이들은 교과 과정이나 학교 성적 이런 것들로 자기가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설록 1등, 2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독서교육은, 대한민국의 독서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학교 교육의 거의 신현으로 타도록 전락시켜버렸어요. 공부 잘하는 어떤 수단처럼.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틀도 뭐 교과서에 나오는 다 요약본입니다. 우리나라 문학도 요약 정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과 과정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와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의 저작, 플라톤의 저작을 읽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요약, 요점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정작 원서는 안 읽습니다. 원본은 안 봐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 지식도 아닌데 읽지도 않고 아는 척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런 성적이나 그런 거, 내가 뭐 외워서 아는 거, 그런 걸로 인정받고 싶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존재 자체로서.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고전 아이들하고 초등 3학년 이상부터 아이들하고 읽기 시작한 지. 그래서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는 1단계만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2단계도 생기고 또 3단계도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 3학년, 4학년 했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됐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긴 합니다만, 1단계에서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3학년쯤 돼가지고. 근데 고전을 접하지는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일단은 읽을 만한 책들, 제가 권해주는 이제 피터팬이나 정글 이야기, 메리 포핀스, 드리틀 박사, 피노키오 다 서양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검증된 책들이에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뭔가가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읽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0년 이상 계속 출판되는 책들,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면 아까 이제 책 선별에서부터 중요하다고 했었죠. 책 선별에서부터 아이들을 그대로 인정해줘. 아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어른들이 마치 머릿속을 꿰고 있는 것처럼, 네가 이거 얇은 거 선택한 거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이런 것처럼 왜 자꾸 머릿속을 판단하냐 이거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을 그냥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받아주면 된다. 보이지도 않는, 보이는 거를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머릿속을 자꾸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알고 있다 해도요,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직장 상사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이들의 말, 행동 이런 것들 왜냐면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면 부모님들이나 누구는 늘상 어떤 이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객관화되기보다는 이미 생각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 벌써 엄청난 거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했을 때 가장 드러나는 어른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 중에서 문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읽은 거 내용 좀 얘기해 줘봐. 주인공이 누구니? 단답식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아이들이 잠깐 있어봐. 주인공 뭐였지? 줄거리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짧은 거는 줄거리가 간단하죠. 근데 고전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해요. 그리고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한 권 읽기는 읽었는데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책을 읽을까요? 그거 몇 번 해보면 안 읽어요. 쉬운 책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이 머릿속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애가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대충 읽는지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이들 싫어하는 거 5분 이상 안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읽고 있었으면 할 만한 거고 잘한 것이에요. 그 머릿속에 뭐가 더 담겨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우리 어른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방해를 많이 하는 것이죠. 체크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요. 뭐를 해도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인정해 줄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해 주면 돼요.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니? 이러주면 될 것을 읽은 내용 좀 얘기 좀 해줘봐. 네. 저도 제 장인어른이 계신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제 옆에서 보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서방 아니에요? 장서방. 영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다시는 우리 장인어른하고 어른하고 영화를 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왜 거기서 그 핵심을 얘기해야 될까? 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왜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할까? 다 그냥 즐기고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봐도 좀 부당한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얘기해주면 칭찬해주고 모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그게 어려울 수 있지. 표현하는 것이. 점점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읽은 것 자체로서 또 훌륭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느껴가는 것이. 처음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자고 하면은 시간도 문제가 되거든요. 얼마나 읽을지.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읽을지 우리 정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그럼 아이들이 새 책도 들고 왔고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대체로는 아이들은 뻥이 세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 읽자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애는 2시간 읽자고 그래요. 다른 애는 너무 많다고 1시간 반만 읽자고 그래요. 제가 보면은 옆에서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기가 막히죠. 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냥 아이들이 속성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거는 특히 어려운 책이야. 이 어려운 책은 만화책 읽는 것과 달라. 그렇게 술술이 익혀지지 않을 거야. 어른들도 못해, 그렇게는. 근데 하나 질문해 볼게. 어른 포함해서 너희들 연령에서부터 글을 읽기 시작해서 어른 포함해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평균 사람이 얼마나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겠니? 그럼 아이들은 이 답이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1시간. 그러면 너무 길다. 그러면 40분요? 그것도 너무 길어. 그럼 30분요? 30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집중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얘들아, 사람은
생각이라는 건 말이지 잡아놓을 수가 없어. 어디로 튈지. 너희들 앞으로 5초 뒤에 무슨 생각할지 너희들 예측 못해. 생각이라는 건. 무슨 냄새가 나잖아? 그러면 그 냄새를 쫓아서 생각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무슨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불현듯 그쪽으로 생각이 가. 생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 집중하는 거 한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 안 하는 거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제 평균 어른 포함해가지고 2분 정도 집중하고 계속 생각이 바뀌어. 너희들 지금 왕세호니까 제가 왕세호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은요. 책 읽는 시간 2분이 딱 정해져요. 신기하게도 거의 그래요. 2분. 그러면 이제 2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분으로 시작해도. 그럼 뭐냐면은 아이들은 2분 동안 열심히 읽어요. 얼마 못 읽겠지만 제가 그만, 잘했어, 그만. 모두 다 집중하는 모습 너무 좋다고 성취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책이 이거 엄청 재밌어요 하기 전까지는요. 책이 엄청 좋아서 즐거워하기까지는 뭐를 아이들에게 줘야 되냐면 인정이거든요. 성취를 우리가 주변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성취감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평가 때문에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해주면 아이들은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잘했어. 어른하고 비교해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도 이렇게 전원이 집중해가지고 못 읽거든. 그리고 이제 쉬자고 해요. 쉬는 시간도 정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초기에는 쉬는 시간이 무조건 많습니다. 한 10분, 15분 이렇게 쉬어요. 2분 읽고 10분 쉬고 15분 쉬고. 아이들한테는 쉬워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한 번에 30분, 40분을 읽을까? 수학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할 만큼 하면 좋은데 이거 3장, 4장 아이들보다 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늘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지겨움을 줘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성취거든요. 너희들 2분 잘했다. 5분. 아이들은 점점 발전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성장하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2분 읽는 거 괜찮았으면 늘립니다, 아이들이. 얼마 읽을까? 물어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투표를 시켜보면 5분. 물론 제가 제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허영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감이 뿜뿜하고 실제는 못하는 거를 막 말로 하거든요. 1시간 읽자고 하고 막 그 순간에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조절하면서 서서히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작할 때.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얇은 책으로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성공해요. 그 성취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신기록을 세우는 거거든요. 10분 읽고 15분 읽고 그리고 한 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책을 도전하고 그때마다 칭찬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제가 시키지도 않아요. 마이크 열고 하라고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읽다가 같이 책을 읽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열고 선생님 저 다 읽었어요. 그럽니다. 아이들이.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야 조용히 하고 책 읽는 시간이 이러면 안 되겠죠. 칭찬해줘요. 와 잘했다고. 또 준비된 책 있어? 있어요. 갖고 와. 그럼 또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읽어요.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가 갑자기 마이크를 열고 같이 읽는데 다 읽었어요 하는 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의 성취예요. 얘도 어떨 때는 이제 댓글 같은 거 쓰라고 하면 서로 댓글을 씁니다. 나도 저거 읽었는데, 나도 보물섬 읽었는데, 나도 해점이 이 말 읽고 좋았는데 막 추천해주기 시작하고. 이게 어른들이 하는 거하고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체로는 한 6개월 끝날 쯤 해서는 한 50분 도전하죠. 50분 쉬지 않고 이제 읽어요.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엄청난 성취예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야,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거 참어, 넌 진짜 대단하다. 어?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박수 쳐주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걸 안 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정하고 책을 읽고 인정해주고 모습을 봐주고 쉬는 시간 동일하게 갖고 쉬는 시간이건 책을 읽는 것도 다 아이들이 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고전 읽기 이러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하여튼 독서 프로그램들은 다 독후 활동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준 아이들 뭐 독서 목록이나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기가 막힐 때도 있는데 다 독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능력이 뭐 제가 볼 때는 길러지지도 않아요. 보여주기 식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주로는 이제 토론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에게 토론은 가당치 않다. 우리가 그 아이의 얘기나 질문이나 귀담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게 가능하지 서로 의견을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합리성도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님 혹시 고전 읽으세요? 그러면 안 읽죠. 그러면 아이도 읽고 있으니까 이참에 교훈, 아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책 하나 추천해 드리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요. 루소의 에밀을 제가 추천해 줘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으면 그러면 읽고 오시죠. 다음 주에 한 주 지나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으신 거 요점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기가 막혀 하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처음 읽었다고 보통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아이 평생에 지금 이런 책을 처음 도전하는데 어떻게 쉽게 요점 정리를 하고 토론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서야 이제 깨달으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관점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 저거 고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많은 실수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기준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고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지 그게 정말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행위를 많이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취를 느껴가는데 그리고 이제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저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왜 수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은 아이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걸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건 아이 인정과 성취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즐거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제가 쓰는 방법은 성경에 쓰는 방법과 비슷해요. 예전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대중들은 교육 수준이 낮잖아요. 뭐냐면 비유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주인과 하인의 이야기. 물 떠오는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안 했죠?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 고전 읽을 때 꼭 해줘요. 옛날 얘기다. 옛날 신분제 사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는 거야. 근데 노예의 아들은 노예야. 너희들도 재수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내 선택 안 했지만 노예였으면 너희들도 노예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평민과 노예가 엄청 많았거든. 어쨌건 그런 시대에 한 귀족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노예를 불러가지고 이리 오너라. 부엌에 가가지고 물그릇이 있을 텐데 물그릇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하인이 네 알겠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물그릇이 3개예요.
하나는 이제 하얀 그릇에 있고 하나는 파란 그릇에 있고 하나는 빨간 그릇에 있어요. 하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갖고 오라겠는데 아무리 봐도 파란 그릇에 있는 게 조금 청명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파란 물그릇을 들고 주인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물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내 이놈! 그리고 다른 하인이 불러서 저 녀석을 매질해가지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죠. 주인이 왜 그랬을까? 그 아이들 대답은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보통 그렇게 해요. 주인이 그 파란 게 아니었네 원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롭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죠.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노예가 감히 네가 네 신분에 내 대신 판단을 해. 너가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물그릇이 3개 있으면 나한테 판단을 맡겨야지. 보고를 해야지. 너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야. 감히 내 노릇을 대신하려고 해? 저런 녀석은 매질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노예처럼 살고 싶니?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싶니? 네 삶에. 다 주인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야.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 지혜가 있어야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게 없으면 남 밑에서 일해야 돼. 남이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남의 눈치 봐야 돼.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럼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죠. 어떻게 지혜를 쌓을 수 있을까? 책을 읽으라고 해주죠. 너희들이 읽는 책은 시대의 천재들이 쓴 책이야. 고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수준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스승 삼아서 너희들이 책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지혜를 쌓을 수가 있어. 그럼 아이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그 얘기를 조금씩 꺼냅니다. 예전에 노예랑 신분 이거 알지? 이러면서. 그런 비유와 이야기는 아이들의 가슴에 좀 들어와요. 근데 책은 뭐 간접 경험을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작가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줍니다. 조금 쉬는 시간 텀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가치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었던 책, 특히 이제 찰스 디킨스 책들을 좋아합니다. 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거. 그럼 제가 그 찰스 디킨스 얘기를 해줘요. 뭐 루소 얘기도 해주고 많은 작가 얘기를 해줘요. 찰스 디킨스는 영국의 아주 위대한 작가이고 영국 사람들 둘 뽑으라고 하면 섹스피어하고 디킨스를 뽑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너희들만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하인이었어. 하인. 아버지는 해군의 하급 관리였어. 말단지. 근데 그 아버지는 경제적 무능한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사람. 그래서 늘 가난에 처해지게 되거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빈민가에서 보냈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학교는 잠깐 다녔는데 한 기록으로 보면 1, 2년 정도 어렸을 때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12살 때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디킨스가 책임져야 됐어. 구두약 공장에 다니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거든. 그때 부모님은 감옥에 가 있었어. 모든 가족들이. 옛날에는 채무 감옥이 있어가지고 빚을 지면은 가족들 다 그냥 감옥에 어른이 감옥 가니까 아이들도 감옥 가 있는 거야. 근데 디킨스는 혼자서 부모하고 떨어져가지고 하숙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일 안 하지. 그리고 2년 뒤 그리고 사정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13살에 학교를 2년 정도 다녀요. 13살에서 15살까지. 아주 조금밖에 못 다녔어요. 졸업 못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변호사 사무실 이제 심부름꾼 사환으로 취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좋은 부모도 없고 집은 엄청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 학교도 몇 년 못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 근데 그 연보를 보시면 디킨스 연보를 실제로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보시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2년 정도 그래도 아주 빈민가에 떨어지기 전인데 가난하긴 했지만 아버지 다락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디킨스가. 책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어른들이 읽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8살, 9살, 10살 이런 때 어렸을 때 책을 읽었던 거죠. 그 아이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삶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책을 안 읽었으면 이 아이 미래는 뻔하다라는 거죠. 제가 들려주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작가들의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남다르게 또 디킨스의 책을 또 읽고 싶어 하겠죠. 아이들에게 조사해와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수업 중에 조금씩 계속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통장을 만들도록 해요. 지혜 통장인데 보통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께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물 파일을 줘서 여기 오면 네모칸에다가 이제 채우게 합니다. 아이들이 1분에서부터 60분까지 한 번에 쉬지 않고 읽는 거예요. 성취를 아이들이 기록하고 부모님이 성취를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부 채우면은 꽤 많은 시간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책의 제목과 날짜와 시간 얼마나 읽었는지, 뭐 10분을 읽었는지, 15분을 읽었는지, 그리고 페이지 수, 그리고 누계, 총.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성취의 기록인데 그걸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1000분 돌파. 그럼 맛있는 거 가서 외식하세요. 어차피 외식하시잖아요. 기념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아이가 좋아하죠. 왜 아이가 뭘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성취의 발자국들 보면서 기념을 하세요. 그럼 아이는 성장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이해를 잘 못했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고 뭐 나오는 반응도 이제 애가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이제 너무 빨리 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 기준, 애가 책을 빨리 읽는다라는 건 또 무엇일까? 그것에는 하나는 책을 읽으면 다 이해를 해야지 이런 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책을 읽어서 한 문장이 아이를 울릴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 완벽함을 자꾸 요구할까? 그래서 느닷없이 너 너무 빨리 읽는다고. 그렇고서는 그거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증을 해요. 제대로 안 읽었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친구인데 어머니가 이제 직장 생활할 기자예요. 그래서 집에 책이 엄청 많아요. 서재. 그냥 막 한 통이 다 서재고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4학년, 5학년 때, 4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읽었어요. 엄마, 아빠가 읽는 책을 읽어요. 근데 아빠 책을 안 읽더라고요. 막 옛날 막 80년대 책 있잖아요. 무슨 뭐 사회주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사회과학 서적들. 그런 건 안 읽는데 이야기책. 하여튼 다 읽었어요. 책을 엄청 빨리 읽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 빨리 읽고 어떤 건 천천히 읽는데 아이가 다 조절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글을 쓰는데 소설 같은 걸 써요. 보여주더라고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그 또래 아이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근데 그 아이 보고 책 빨리 읽는다고 천천히 읽어. 이렇게 자꾸 지시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그래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계속 빨리 읽는다고 문제 삼으니까 아이가 혼란을 느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늦게 읽으려고 해도 늦게 읽어지지가 않잖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비유적으로 또 얘기를 해줘요. 책 읽는 거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진짜 여행하는 거하고 똑같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천천히 가면서 새소리도 들어보고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쉬어도 되고 구름 가는 거 보고 꽃도 한번 따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럼 많은 거를 슥 보고 갈 때 하고 좀 다를 거야.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빨리 가도 돼. 그럼 아이들이 조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이제 이 책을 읽는 정서, 약간 1단계에서는 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에서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을 쌓아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고전의 꼭대기는 어쨌건 이 신화 이야기예요. 그 신화 이야기에서 철학이 나왔고 거기서 과학과 수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이 나왔고 예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들려줘요. 계속 얘기를 들려주고 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책은 읽어요. 책은 같이 이런 책을 읽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읽습니다.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러고 수업에서는 질문을 무한정 허용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상상도 못할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다 허용해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신들은 뭘 먹나요? 신화에 나와요. 암브로시아하고 넥타르. 그걸 먹는다. 신들의 음료하고 음식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 자체가 다르고, 예, 영생할 수 있는 거라고. 영생할 수 있는 뭔가를 먹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건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요? 신들도 먹어요? 그럼 신들 똥 싸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똥 싸는 얘기는 없지만 상상에 맡겨야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똥을 쌀까? 그럼 어떤 똥을 쌀까? 안 쌀까? 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더러운 뭔가 행위를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화에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고, 틀린 질문은 아니라고 잘 상상해 보라고 좋은 질문이라고 해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신화 이야기는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굉장히 좋아하고, 신화 이야기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인물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들으면서 거의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기 시작해요.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상상력과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 학교에서 다른 수업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2단계에서는 자주 신화를 재밌게 듣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질문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저는 물어봐요. 신들이 똥 싸는지. 어떤 아이가 질문하면 좋은 거는 제가 답을 대답하는 것보다는, 야, 좋은 질문이다. 일단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저는 다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구나. 아이들은 다 수용받아야 돼요. 그 모든 의견들이. 저희가 옳고 그름을 토론하고 평가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끝나고 3단계에서는 제가 호메로스의 책들, 그러니까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를 이제 강독을 합니다. 이거 한 줄 한 줄씩 읽어요. 책을 아이들이 그렇게 깊게 읽는 고전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옛날 중세도 그렇고 이건 다 달달 외웠죠. 그리스어로. 우리는 그런 기억은 안 하지만 이 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한 줄 한 줄, 그 의미, 맥락, 배경 지시 이런 것들을 해줘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고전은. 왜 인간이 그런 운명에 처해졌고 왜 작가가 그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의 생각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요. 삼국지를 좋아하는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있죠. 근데 일리아스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안 접해주기 때문에. 오디세이아를 너무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 목표는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너무 재밌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술 잘 읽힌다고. 그래서 2번, 3번 읽는 애들이 있어요. 삼국지 읽듯이. 고전이 어렵지 않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아이는 이제 고전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재밌는 책은 단테의 신곡이래요. 신곡은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 고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맨 꼭대기에 있던 신화부터 해가지고 신화의 많은 배경들과 호메로스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뒤에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재미를 느껴가면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고, 고전이. 일리아스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고전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시간이 언제까지 허락돼 있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늦은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니까. 할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할까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뭐 허락하시는.
아니 지금 이제 수학 얘기를 조금 하실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하면 그냥 계속해서 30분 정도만 할게요. 그럼 네네네. 그냥 연속해서 할까요? 자,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수학은 사실은 제가 수학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수학 감각이라고 해서 제가 집필한 책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학 때마다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무료로 해요. 한 클래스당 이제 최대 20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방학 때마다 기초 개념을 익히는 거죠. 덧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 비합이래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청 시끌벅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아이들이 온라인에 모였어. 저는 처음부터 막 통제하지 않거든요. 즐겁게 떠들으라고 막 물론 그걸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요. 그러면 옆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언짢아하고 첫 수업 끝나면 불이 나요. 문자로. 수업이 왜 그러냐고. 시끄러워가지고 집중 못한다고. 수업 중에 채팅 좀 끄게 하고 수업 중에 애들 마이크 좀 끄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 점차 좋아질 거라고. 아이들은 아무 의미 없는 채팅을 남깁니다. 그거 드르르르 막 이런 걸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막 좋아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반응을 보면서 엄청 좋아해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는 가급적이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아이들이 규칙을 찾아가면서 점차 좋아질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걸 알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것도 경험해야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들이 떠들어요. 애들이 이런 주장해. 너무 시끄럽다. 채팅을 좀 자제해라. 지들끼리 막 여기까지 채팅 금지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투표를 하죠. 채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허용해 주면 좋을까? 아니면 계속 허용해 줄까? 아니면 쉬는 시간만 허용해 줄까? 아이들이 투표를 해요. 그리고 잘 따릅니다. 어른보다 훨씬 더 잘 따라요. 내가 서로 계속 채팅을 열어주세요라고 투표를 해도 결과가 쉬는 시간에는 그래도 채팅을 열어주세요. 수업 중에는 닫는 게 좋겠어요. 이게 채택이 대부분 됩니다. 아이들이 지혜로워요, 사실은. 그런데 따릅니다. 자기 의견이 아니더라도 따라요, 아이들이. 그게 훈련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해요. 그러면 점차로 갈수록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꼴을 못 보는 거죠. 좀 떠들고 채팅하고 막 이런 거를. 처음부터 그냥 막 금지시켜버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도 아이들이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그걸 악하게 볼 것도 아니고 잔소리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점차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르게 돼요, 아이들이.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떠가지고. 그리고 숙제라든지 어떤 의무도 없어요. 제가 퀴즈를 내주긴 하지만 그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의 기초 개념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즐겁게. 그래서 제 목표는 수학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이 싫다는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래서 수학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수학이 즐거울 수도 있네요. 이런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게 제가 그 수업에서 하는 주요 목적이에요. 거기서 어떤 개념을 하나 더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개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긴 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수학과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거기서는 수학의 어떤 언어적 특성, 그러니까 수식이 주는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LCM은 리스트 커먼 멀티플의 최소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A, B, A와 B의 최소 공배수는 프로덕트이죠. 파이, P가 이제 프라임의 원소이고 이 P의 맥스 함수를 써서 A의 A 서브 P
B 서브 P다. 이런 표현들을 가르쳐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문자라든지 수식이 나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화학식이 아이들에게 할 만한 것으로 여겨줘야 되거든요. 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 그런데 이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가르쳐요. 차근차근. 요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역사적인 맥락과 최종 배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수적인 처리를.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에는 수식이 주는 그러니까 수학이 추상화, 또 일반화, 또 공식화시킬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어떤 형식 체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제대로 안 가르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A 플러스 A가 2A가 된다는 거, 2A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이제 문자식에 대해서 수식에서 거의 확립해가지고 이제 서술을 했는데, 이런 길이를 우리는 A라고 부르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길이를 내가 A라고 부르면 이것을 2배 한 거는 이 길이는 2A가 되고, 이 A라는 길이를 절반, 요만한 길이는 A를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문자식의 표현, 그리고 A 곱하기 A는 A 제곱, 루트 A, 이런 표현들이 이제 데카르트 책에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쓰고 데카르트는 굉장히 기뻐한 그 문체상으로 보면은 이건 엄청난 발명이거든요.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그냥 어떤 길이, 어떤 선,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명칭을 지칭해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A 더하기 A는 이제 2A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2F 하면 F 2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죠. 2 곱하기 A죠. 타임스니까 곱하기 기호는 2 times잖아요. 2번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요. 초등수학에서.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초등수학에서부터 이 개념이, 어쨌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서양에서 온 것이에요. 모든 표기법과 생각하는 방식. 근데 그거를 초등수학에서는 이제 번역도 이제 거의 일제시대 번역이라든지 뭐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우리말 같지 않은 것들이 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왜 수학이 아이들이 싫어하는가는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계속 테스트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연산에 대한 과도한, 정확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교육인지 알고, 또는 그것까지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특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고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하여튼 그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정확한 설명을 안 합니다. 정말 정확한 설명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잠시만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보면은 서수 표현이 나와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뭐 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서수는 우리말로 읽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로 쓸 때는 1, 2, 3 이렇게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너무 틀린 표현이거든요. 일단 수학적 형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기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기수와 서수의 어떤 차이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일단 표현 방식 자체가 잘못됐고요. first에서 s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만 수학적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오른쪽 옆에다 이렇게 쓰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번째 A에 뭐 이렇게 쓰면 A1, A2, A3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 서양의 표기법에서 나온 것이고, 정확하게 만약에 이거를 설명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기법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서양 말은 기수서수가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3층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수거든요. 크기와 양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3층 건물이다면. 그렇죠? 1에 111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층에 산다. 2층에 산다. 이걸 쓸 때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2층과 3층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컨 플로어예요. 이게
영어는 말 자체가 서술와 기술 표현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왜 이런 거를 넣었을까? 굳이 뭐 정확한 설명을 하려면 넣지. 아이들이 헷갈리게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이게 어떤 연계성도 초등 1학년 때 하고는 없거든요. 아마도 외국 교과서를 베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수와 서술을 오히려 구별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수학이 무엇이냐 이러면 뭐 모르죠. 사실 이런 정의 자체를 안 내리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아예 정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수학에. 근데 모든 학문은 그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의된 정의. 아니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의.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수학은 수를 가지고 넘버를 가지고 스터디, 탐구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세상 만물이 수로 표현됐을 때 정확하거든요. 관계가, 인과관계를. 두루뭉술이 하지 않고 원리를 자연의 어떤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수적인 관계로 표현됐을 때. 그래서 수를 가지고 탐구를 한다라는 거죠. 수학은. 그래서 모든 이제 학문의 기초가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카운팅과 메저링, 재는 거고 이제 카운팅. 사실 이게 개념이 초등 때 전혀 아이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하고 이런 사과, 이 사과 2개. 예를 들면 여기 사과 2개고 여기 하나인데 어떤 게 크니 이렇게 딱 물어보거든요. 에디슨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물, 컵, 그렇죠? 물 이거 물 하나로 2개를 합해도 하나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헷갈려요. 여기 2개고 여기 하나고 어떤 게 크니?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당연히 아이들은 물리 세계에 있던 아이들은 이게 크다고 그래요. 큰 사과 하나가 더 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여긴 2개고 여기 하는데 2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하니? 이러면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여기서의 차이는 카운팅과 메저링이 차이죠. 그 구별이 아이들이 없어요. 카운팅은 모든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상화시켜가지고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과 양에 상관없이 그렇죠? 개별적인 객체 하나하나를 이제 세는 거예요. 1, 2, 3. 이게 자연수가 이제 카운팅 넘버라고 하는 거는 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하나를 더해서 이제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세는 행위예요. 아이들이 세는 자연 만물을 세는 행위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메저링은 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재는 것. 재일 때는 반드시 단위가 필요하다. 유닛이 필요하다. 단위가 무엇이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에. 그러면 이게 언어적으로 콧단자에다가 위는 자리자가 자리매기, 그러니까 하나의 크기를 매겨놓는 거예요. 하나의 크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크냐? 그럼 2번이 크죠. 근데 개수는 하나죠.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언어는 약간 모호해요. 서양 언어는 카운터블한 거하고 언카운터블한 게 굉장히 잘 언어적으로 오잖아요. 물은 카운트할 수가 없죠. 모래알도 카운트할 수가 없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크기를 할 때 카운트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카운트로 크기를 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길이라는 거는 그냥 카운트의 문제가 아니야. 실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단위가 필요한 거죠. 여기는 요만한 크기가 하나고 이거를 단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크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크기. 그러면 그럼 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2개 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저링을 할 때는 유닛을 정해서 단위를 정해서 단위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단위를. 근데 단위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서 보면은 센티미터, 미터 이거 계속 나와요. 뺨으로 그러니까 손뼘으로 쟀을 때, 뭐 다리로 쟀을 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팔로 쟀을 때. 그래서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표현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수학의 단위는 데카르트가 얘기했지만 어떤 길이를 A라고 부른다. 이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2A가 된다라는 거는. 임의 단위예요. 수학에서는. 임의 단위. 아이들이 이것도 1이 될 수 있고 이만한 크기를 내가 1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냥. 그러니까 임의라는 거는 임은 맡기다라는 뜻이고 의는 뜻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든 단위의 크기를 정하든 간에.
근데 이게 과학사는 이게 통일된 어떤 이제 어떤 거를 단위라고 자꾸 관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단위의 필요성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시가 있다. 한 도시가 엄청 크다. 이 도시의 둘레를 어떻게 재지? 자로 잰다고 그래요. 자가 없다. 옛날 고대 막 이집트 막 그러면 팔에 노예를 다 세워가지고 팔 이렇게 길이를 잰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 그림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밧줄을 재는 거야. 밧줄의 매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정해. 이거를 큰 땅이면 크게 정하면 돼. 하나를 정하면 다음부터 복사하는 거. 그 길을, 그 크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매듭 하나면 매듭 2개잖아. 그럼 2가 되는 거고 매듭 3개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듭을 이렇게 재는 거야, 줄로. 이게 단위야. 이 하나만 정하면 돼. 하나만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 하나 정한 것이 몇 번 들어가는지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야.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이들은 이런 설명을 안 듣기 때문에 이것이 가로 세로 1이잖아요. 둘레는 4. 근데 넓이는 1.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센티미터, 미터가 없으면. 선생님, 이게 1인데 어떻게 이게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근데 어디에도 그런 아이들에게 수학이 주는 추상화된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또 항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항이라는 게 중요하죠. 다항식 뭐 영어로 텀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교과 과정 중에서. 초등 때 나오는 거는 비례식에서 전항, 후항 나와요. 내항, 외항. 근데 항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다항식에서 항이 뭔지 나오는데 그것도 설명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항을 찾아보니까 저 데카르트 기하학에서 봤는데 이 텀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중세, 이게 끝이란 끝, 테두리, 가장자리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터미널, 터미네이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테두리를,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을 보면 그 외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1이고 이게 2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1과 1이라고 표현하겠죠. 1 그리고 1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테두리를 이루면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이라는 거는 하나의 테두리를 갖는 어떤 하나의 홀로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 더하기 이렇게 있으면 항이 몇 개니 하면은 항이 2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라는 게 하나의 테두리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3 곱하기라는 거는 3층, 2가 3층 쌓여 있는 거거든요. 모습으로. 이제 곱하기 개념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이게 항이다. 항이 테두리를 갖고 존재하는 존재. 그것이 이제 2개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와 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로 인식되는 거야. 얘는 곱하기는 똑같은 거를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로 인식되는 거야. 2개의 항이 있는 거야. 곱하기가 왜 하나의 항인지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사실. 근데 고전을 읽으면 왜 이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썼는지 철학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수학자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클리드 원론도 안 읽어요. 이 수학의 최고 고전이라는. 번역도 다 돼 있거든요. 여기 이 번역하신 정환성 교수님은 이무영 교수님이구나. 이무영 교수님이 앞전에다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최소한 이거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번역을 했지만 아무도 안 읽습니다. 이게. 각 같은 것도 그래요. 각이란 무엇이냐?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반직선 2개가 만나가지고 꼭지점에서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도형이 각이다 이렇게. 도대체 각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주냐 이거지. 인류 역사에서 각이 무엇이다라는 건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유클리드 원론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각이 무엇인지는 많은 흔적들을 남겼거든요. 이 도형이 각이다 하면 도대체 각의 실체는 무엇이지? 이게 각이라고 하면. 교과 설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각이라는 거는, 각의 구성은 이제 이게 사이드죠. 아이들이 변도 몰라요, 사실. 변이 뭔지를 몰라. 사이드가 번역돼서 쪽이라는 뜻이 번역돼서 모르고, 여긴 꼭지점이고, 꼭지점도 이거 번역이 볼텍스가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볼텍스예요. 점과 점이
선과 선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볼텍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볼텍스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포인트, 점과 점을 연결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구별을 해요. 이건 교점이라고, 이건 꼭지점이라고. 우리만의 이제 설명 방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설명해서 이 사이드와 사이드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꼭지점에서.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서 이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벌어졌는지, 오픈니스. 그러니까 벌어졌는지, 오픈되어 있는지, 클로즈되어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런 설명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막 각도기로. 그럼 각을 잰다는 행위는 무엇이니? 잰다라는 거는 당연히 애들이 잰다고 했으면 단위가 있어야겠죠. 단위. 그럼 뭐를 단위로 했니? 각도기를 봐라. 여기에 눈금이 있어요. 원의 둘레. 각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는 거야.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는데 원은 다 닮은 꼴이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원의 둘레라는 거는 반지름에 따라서 그대로 그 배수만큼 비례해가지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우리가 여기가 5고 여기가 A, 여기가 B, C, D면 각 A, O, B하고 각 C, O, D는 같아야겠죠. 각의 성질상 벌어진 정도가 직선과 직선, 뭐 반직선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다른데 둘레의 길이를 잰다면서 어떻게 다른데 같은 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인가? 각의 크기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평면인 거냐 아니면 길이인 거냐, 길이와 선과 면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논의도 굉장히 많고요. 왜 최소한에 이렇게 이제 벌어진 정도라든지 회전량을 측정하는 거라든지 각의 크기는 결국에는 원의 둘레를 잰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안 가르쳐.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라디안이 나오면 애들이 이제 약간 봉정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아이소슬릿, 이거는 트라이앵글은 두 다리라는 뜻이에요. 두 다리를 가진. 그 얘기는 명확해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이 지면에 대해서 이 다리가 똑같은, 물론 짝다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명징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고 밑에를 삼각형이 이게 세 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요 다리, 이거를 영어로도 실제로 다리라고 합니다. 레그. 그리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탐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서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게 똑바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그리고 요 각하고 요 각은 반드시 벌어진 정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같으면 여기는 정확하게 수직이 등분. 하여튼 이등변 삼각형이 중요한 특성인데 이름에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증명은 더더욱 안 하고,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거쳐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직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각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설명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색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걸 4번 접으라고 돼 있어요. 4번 접어서 잘라서 오리면 이게 직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이들이 삐뚤게 자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직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오리는 건데 이게 무슨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에게 관찰을 통해 가지고 직각의 모양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런 정의가 내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의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고전을 읽어보면 유클리드 원론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 직선 위에 다른 직선을 세웠을 때 이웃한 두 각이 생기는데, 벌어진 요거하고 요거 이웃한 이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같은 거는 오직 한 지점인데 이것을 영어로 right angle이에요. 그러니까 오른각이에요. 야, 너 기둥 세운다 생각해봐.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괜찮아? 안 괜찮지. 이게 괜찮은 거지. 이게. 그래서 감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직각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는 거. 이게 유클리드 원론의 평행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평행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각의 합이 어느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각의 합하고 이쪽에 각의 합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벌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애초에 고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어떤 설명해온 방식이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읽죠. 그리고 설명도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수선이라는 말도 이게 다 번역돼가지고 어려워요. 드리울 숫자예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의 의미는 여기 벽에다가 못을 걸고 실을 매달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이제 쇠구슬이든 뭐를 박았다. 그럼 흔들리겠죠. 그럼 멈출 거 아닙니까? 자연현상에서. 이게 수선이에요. 이거는 지표에 대해서 수직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설명도 안 해줘요. 그 드리워진 선이라니까 자연상에서 드리워진 선은 당연히 이런 말에서 온 거거든요. 말의 의미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수학에서 말의 의미, 소수, 프라임에 대해서. 이 소수가 무언이 하면 약수가 2개의 인수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인수가 무언이 하면 모르고. 소수의 이제 프라임이란 근본 본디소자거든요. 소질, 원소할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6은 2 곱하기 3이면 2와 3의 결합으로 보고 얘를 합성했다. 그러니까 수학의 용어도 다 과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 추상화시키고 용어들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원인이 되는 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결합 모델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와 3이 결합해가지고 6을 합성한 거니까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쪼개지거나 다른 수들의 곱으로 표현 안 되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떤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 문제를 풀어요.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해왔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의 형식은 이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 무엇인지. 어쨌건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 어휘가 어디서 왔는지, 번역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최소한 들어도. 그리고 합의될 수 있는 공리 체계라든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증명을 해가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어떻게 수학으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리즈닝에 대한 훈련이 원래 유클리드 원론이 이제 리즈닝에 대한 훈련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제가 만든 카드예요. 이렇게 분수는 눈에 안 보여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4분의 3이죠. 근데 이게 같은 크기 분수를 만들 때 투명 카드를 이제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2배씩 쪼개진 거죠. 이 아이들이 4분의 3이 지금 8분의 6이 됐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분모 분자가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더 잘게 쪼개진 거거든요. 더 잘게 쪼개진 조각. 분수가 프랙션이라는 거, 조각이라는 거. 그런 이제 정확한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수학을 설명하고 아주 높은 수준까지 수학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요. 그것도 제가 데카르트 책을 읽으면서 데카르트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권해준 게 있어요.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다 쪼개라는 거거든요. 이 수학적 기호 하나하나가 다 뜯어보면은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그렇게 쓰임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왜 그렇게 발전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제가 그런 거를 하냐면 기존 교과 과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과 과정에서. 정리하면서는 어쨌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학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문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문 무진장 많이 해요. 선생님 누가 수학 발명했어요? 더하기는 누가 처음 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전거 다 좋은 질문이라고 해줘요. 생각해보자고 하고. 우리가 처음 발명한 사람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 대부분 다 몰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김치를 누가 처음 담갔는지 몰라. 젓가락을 누가 처음 썼는지 몰라. 하여튼 중요한 건 다 몰라. 몇 개만 그냥 흔적이 있어가지고 기록에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제가 왕새우라고 별명을 부르는 것도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맘먹어요. 왕새우 왕새우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어떤 경우에도 강압이라든지 이 교사의 권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떠들든 뭐하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벌써 분위기를 그러면 제가 흐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떠든다고 해서 제가 막 질책하면 벌써 배우려는 분위기를 제가 망친 거거든요. 들어주면 돼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니?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럼 또 조용히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니까. 누가 숫자를 발명했어요?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삼각형을 처음 그렸어요? 뭐, 누가 이런 걸 처음 생각해서. 하여튼, 숫자, 누가 뭘 만들었어요 시리즈가 연달아서 막, 제가 한번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좋다고 해줬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수업이 엄청 진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냐. 아이들은 그게 웃고 떠들, 뭐 하여튼 그런 질문이 이어져도 5분을 안 갑니다.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아, 그래. 그거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말에 대해서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되뇌어주고 그 질문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질문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안 해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 하니까 못하죠. 그러면 저는 모르겠다고 한 애에 대해서 엄청 칭찬해 줍니다. 잘했어. 너가 정말 열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를 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큰 문제죠, 이게. 아마 대학에 가면은 거의 뭐 멸종됐지 않았을까? 천연기념물 정도 되죠?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서는 아이들이 늘 자기 안에서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들 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해도 괜찮고 누워서 해도 괜찮고 잠자도 괜찮다고 그래요. 아무도 잠 안 자요. 저 화장실 갈게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해요. 걔한테 급한데 화장실이. 그거 참고서 뭘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른 갔다 와. 갔다 오면 굉장히 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박수 쳐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수업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은 진짜 좋은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지식을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자기 발로 스스로 서서 대지에 굳건히 서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른들과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 외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아이들이 내가 이 순간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사랑이 아니고 아이들이 개별이 내가 인정받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이 삶이 변하냐.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변하고 있어요. 책을 일상에서 조금씩 읽고 있고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학이 맛을 알면서 조금씩 더 해. 제 수업에 막 들어와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환경,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뭐 지식은 뭐 인터넷에서 더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질책하거나 강요하거나 공부하라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은 뭔가의 변화를 가져오고 스스로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안 하는 애를 억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것은 저의 몫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 말씀 들어주시라고 드리는 시간까지. 근데 요지는 억지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해가면서 효과 있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이들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서 해도 그러면 책도 잘 읽고요. 수학은 대신에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개념을 그냥 획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